우리는 TV에서 리설주를 볼 때 자애로운 미소를 보지만 그녀를 8년간 경호한 한 남자가 본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평양이 북한 최고의 도시라고 알지만 그곳 엘리트 경호원이 10살 딸을 데리고 목숨 걸고 탈출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평양 안에서도 관저에서는 산에 진미가 버려지는데 일반 주민들은 학교 급식도 끊겼습니다. 3대째 당 간부 집안 출신이 모든 특권을 버리고 두만강을 건넌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 있는 수천만 동포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철입니다.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3대째 당 간부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일발치산 출신이셨고 아버지는 당 간부로 평생을 일하셨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공화국의 핵심 가정에서 자란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동강변을 거닐 때면 아버지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민철아, 우리 집안은 공화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집안이다. 너도 그 뜻을 이어받아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좋은 성분은 곧 좋은 미래를 의미했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입학했을 때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장군님을 모시는 군인이 되는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25살이었습니다. 졸업 후 호위사령부에 선발되었을 때 그것은 저희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김정은 동지의 외곽 경호를 맡았습니다. 그러다 30살이 되던 해 리설주 동지의 전담 경호팀에 배속되었습니다. 경호팀 소대장급이었죠. 제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민철이 너 정말 대단하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다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의 대가구나. 이게 바로 우리 집안의 영광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무렵 저는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 영희는 평양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였습니다. 성분도 좋고 집안도 괜찮았죠. 이듬해 딸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조그만 것을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평양 중심가 대동강변의 고급 아파트, 특별 배급, 딸아이의 명문 소학교 입학. 우리 가족은 다른 주민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달 특별 배급으로 쌀과 기름이 나왔고 명절 때면 고기도 배급받았습니다. 이건 평양에 사는 사람들도 다 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죠. 어머니는 당원으로서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셨고 제 동생 민수는 당 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일요일이면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수 끓여주신 된장찌개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철이가 이렇게 출세해서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지은이가 6살이 되던 해 만경 대형 명학원 유치원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은 최고 간부 자녀들만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첫 등원 날 교복을 입은 지은이를 보며 아내와 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딸아이는 방긋 웃으며 아빠 저 학교 가기 싫어요라고 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가면 재미있을 거야 라고 달랬습니다. 당시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 체제가, 이 생활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공화국의 핵심이었고 저는 최고 존엄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복을 입고 거울을 볼 때면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는 공화국을 지키는 방패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방패가 누구를 지키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딸아이가 10살이 되던 해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작아서 저조차 처음엔 그게 의문인지도 몰랐던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 작은 의문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리설주 동지를 처음 가까이서 본 건 경호팀에 배속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TV 화면으로만 보던 그분을 실제로 보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화면 속 그분은 언제나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군인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말입니다.
공화국의 어머니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보는 그분은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목격한 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관저 안에서였습니다. 개인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안에서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프랑스산으로 구하라고 했잖아. 저는 문 밖에서 경직된 채 서 있었습니다. 곧이어 비서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나왔습니다. 손에는 깨진 찻잔 조각이 들려 있었고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고개만 저으며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그 비서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다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중압감이 있으시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요리가 나오면 주방장을 즉석에서 교체했고 옷 코디가 마음에 안 들면 담당자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이 수준으로 나를 모시겠다는 거야? 우리 경호원들도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한 번은 제 동료가 경호 중에 기침을 했습니다. 그저 목에 가래가 걸려서 나온 작은 기침이었는데 그날 저녁 그 동료는 경호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불경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였는데 그 후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분의 사치였습니다. 수입 명품 가방이 방마다 쌓여 있었고 프랑스산 화장품, 스위스산 시계, 이탈리아산 구두들이 즐비했습니다. 식사는 매끼 해외에서 공수한 식재료로 준비되었습니다. 일본산 고급 쌀, 노르웨이산 연어, 프랑스산 치즈. 저는 경호를 서며 그 광경을 매일 목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 소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학교에서 배급이 또 줄었대요. 아이들 급식도 제대로 못 나온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며칠 전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리설주 동지의 생일 파티에 차려진 사내 진미들 말입니다. 같은 평양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세상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같은 특권층 자녀들은 특별 배급을 받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제가 매일 지키는 관저에서는 남은 음식들이 버려지는데 평양 외곽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민철아, 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같이 근무하던 선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럽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든 딸아이 얼굴을 보았습니다. 10살 지은이는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이게 정말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것들인가?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에게조차도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제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이라고 믿었던 것이 어쩌면 맹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말입니다. 그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경호팀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리설주 동지 주변 인물들이 자주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없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엔 인사에 동의려니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제 동기였던 김동무가 그랬습니다. 35살의 성실한 경호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동무는? 제가 물었을 때 팀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동무는 이제 우리 팀이 아니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가족한테 연락도 없이 그냥 사라진 것입니다. 나중에 조용히 알아보니 그는 경호 중에 잠깐 한눈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고작 몇 초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경계 태만이라는 죄목으로 어딘가로 끌려갔고 가족들도 평양에서 추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동무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네. 팀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로봇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기침도 재채기도 심지어 눈 깜빡이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교대 근무를 서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내일은 내 차례가 아닐까? 혹시 내가 실수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두려운 건 연좌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3대가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제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딸 지은이도, 아내도, 어머니도, 동생도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10살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친구 아저씨는 왜 안 와요? 지난번에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아저씨요. 그건 사라진 김동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저씨는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가셨어. 딸아이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거짓말을 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동생 민수도 당 기관에서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황급히 동생의 입을 막았습니다. 민수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거 모르나? 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조차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 인민반장한테 밀고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만 하고 헤어졌고 집안에서도 목소리를 낮춰 대화했습니다. 우리 집 도청 장치 있는 거 아니야? 아내가 한 번은 속삭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설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편찮으셨습니다. 65살의 연세에 감기가 심하게 걸리신 것입니다. 아내가 의사라 약을 구할 수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은 약 하나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고 장마당에서 사려 해도 돈이 없고 그게 평양 박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민철아, 엄마는 괜찮다. 너나 조심해라.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실까? 이미 아버지를 잃으신 어머니께 아들마저 잃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딸아이의 자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인가? 이 아이의 미래는 안전한 건가? 특권층으로 태어나서도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세상. 그게 우리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탈출?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호원이 탈출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날 말입니다. 2024년 1월 15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리설주 동지 관저 폭도에서 경호를 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량 여러 대가 도착했고 보위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희숙 동무를 체포한다. 보위부 책임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희숙, 그분은 리설주 동지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분이었죠. 50대 초반의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항상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 박 동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해외 사치품 구매 내역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치품들은 모두 리설주 동지 본인이 지시한 것들이었습니다. 박 동무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박 동무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북한에서는 리설주 동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모든 게 지시받은 것들입니다. 그녀의 절규가 폭도에 울려 퍼졌지만 보위부 사람들은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꼼짝없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경호원으로서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 동무의 얼굴에는 공포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제 딸 지은이 또래의 딸이 있었습니다. 11살짜리 소학생이었죠. 그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까요? 그날 저녁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다. 박 동무의 가족들도 모두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남편과 딸 그리고 부모님까지 3대가 모두 처벌받은 것입니다. 북한의 연좌제는 이렇게 잔인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온 가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는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었고 옆방에서는 딸아이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우리 가족 차례일 수도 있다. 경호원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니까요. 만약 제가 입을 열면, 만약 제가 실수하면, 그렇게 되면 지은이도 영희도 어머니도 동생도 모두 끝입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장마당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아내가 필요한 약품을 사러 간 것이었죠. 시장 뒷골목을 지나는데 누군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경호원 동무시죠? 그 중국 억양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돌아봤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무역상입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호원님, 이 생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내일이 보장되는 삶입니까?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내일이 보장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동안 본 것들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동무의 일, 사라진 동료들, 일상화된 공포. 아내는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저도 많이 봤어요. 약도 없고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 걸요. 여보, 우리 지은이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생각이 맞아요.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부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65살에 연로하신 어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동생 민수는요? 하지만 딸아이를 생각하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10살 지은이에게는 미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시 그 시장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중국 무역상으로 위장한 브로커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작은 창고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생사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가족 3명입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10살 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 신분이시니 위험합니다. 비용은 미화 2만 달러입니다. 2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평생 모은 돈과 아내가 의사로 일하며 모은 돈을 모두 합쳐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브로커는 세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3월 15일 새벽 2시 평양역 뒤편에서 만납니다. 거기서 해산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경호 임무를 수행했고 밤에는 탈출 준비를 했습니다. 경호원이라는 신분 덕분에 국경 지역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순찰이 약한지 어느 구간이 안전한지 말입니다. 아내는 의사로서 비상약품을 준비했습니다.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그리고 지은이가 아프면 먹일 항생제까지. 이걸로 충분할까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충분해요. 당신이 있잖아요. 제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딸아이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0살 지은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딸을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너한테 특별한 여행을 시켜주려고 해. 딸아이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디로 가는데요? 그건 가면 알게 될 거야. 아주 먼 곳인데 거기는 자유로운 곳이란다.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딸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아빠 할머니도 같이 가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께는 차마 사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3월 10일 어머니 댁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니 잠깐 지방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철아, 조심하고 지은이랑 영희도 잘 챙기고. 그 따뜻한 손길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동생 민수에게는 편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한 달 뒤에 발견하도록 했습니다. 민수야, 형이 미안하다. 형은 다른 선택을 해야 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3월 15일이 왔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잠든 딸아이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지은아, 일어나야 해.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딸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이미 짐을 꾸려 놓았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평양역 뒤편에서 브로커의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우리 가족은 트럭 뒤편에 올라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아내는 지은이를 꼭 안고 있었고 저는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해산까지는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검문소를 3번 지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경호원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특별 임무 수행 중입니다. 군인들은 경례를 하고 통과시켜줬습니다. 경호원 신분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2시 해산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3월 초라 얼음은 이미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강물이 철썩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걸 건너야 한다고요? 아내가 불안해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잖아요. 제가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새벽 2시 30분 순찰이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우리는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3월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은이가 아빠 무서워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우리는 두만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3월 초의 두만강은 얼음이 녹아 차가운 물이 흘렀습니다. 강폭은 약 100m 정도였습니다. 그리 넓지 않아 보였지만 막상 앞에 선이 망망대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저 건너편이 자유였습니다. 지은아, 아빠 등에 업혀. 저는 딸을 등에 업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고 우리는 그를 따라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차가운 물이 발을 감쌌습니다. 으악, 차가워. 지은이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해. 저는 딸을 달랬습니다. 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무릎, 허리,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3월 초 강물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아내는 이를 악물고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의사인 아내는 체력이 약한 편이었는데 필사적으로 걸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등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조금만 참자. 곧 도착해. 중간 지점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북한 쪽 초소에 불이 켜졌습니다. 순찰병들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엎드리세요. 브로커가 급히 손짓했습니다. 우리는 강물 속에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까지 찼습니다. 지은이가 기침을 하려는 걸 제가 재빨리 막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는 10분도 안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숨죽이고 있는 그 시간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딸아이가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50m를 필사적으로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비틀거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제가 격려했습니다. 드디어 중국 쪽 강변에 닿았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조선족 민가가 있는 곳까지 30분을 더 걸었습니다. 젖은 옷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제 품에서 계속 떨었습니다. 작은 민가에 도착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빨리요. 할머니는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온돌이 있었습니다.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여기 마른 옷 있어요. 할머니가 옷가지를 내주었습니다. 아내가 지은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입혔습니다. 딸아이는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감기 걸렸나 봐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인 아내가 준비해 온 약을 지은이에게 먹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여기 있잖아.
아내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을 건넌 지 4시간이 지났습니다. 멀리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저 건너편이 북한이었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동생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아팠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기운 내야지요. 할머니의 사투리가 정겨웠습니다. 우리도 같은 민족 아니겠소. 돕는 게 당연하지요. 저는 할머니께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안전한 거야?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중국에도 북한 추격조가 있고 중국 공안도 탈북자를 잡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틀만 쉬고 남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는 위험합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창바이는 국경 지역이라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더 남쪽으로 더 멀리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가 한 이불을 덮고 잠들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품에서 곤히 잠들었고 아내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은이의 1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3월 16일 딸아이는 중국 땅에서 생일을 맞았습니다. 아내가 준비해온 미역으로 간단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지은아, 생일 축하해. 내년에는 자유로운 곳에서 생일을 보내자. 딸아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틀 뒤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중국 남부로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기차, 버스, 때로는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에게 조선족 가족으로 위장하라고 했습니다. 검문 받으면 조선족이라고 하세요. 중국 억양으로 말하세요. 아내와 저는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지만 지은이는 어려웠습니다. 지은아, 이제부터 너는 말을 최대한 적게 해야 해. 알았지? 이 딸아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차에서 검문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안이 우리 좌석에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저는 브로커가 준비해준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조선족으로 위장한 신분증이었죠. 공안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친척 보러 갑니다. 제가 어눌한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공안이 지은이를 봤습니다. 애는? 제 딸입니다. 순간 지은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아내가 재빨리 딸을 안았습니다. 애가 감기에 걸렸어요. 공안은 잠시 우리를 보더니 신분증을 돌려주고 갔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주일을 이동한 끝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좁은 여관 방에서 세 식구가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가끔 음식을 사다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남쪽으로 갈 겁니다. 지은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10살 아이가 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쯤 집에 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집으로 가는 거야. 더 좋은 곳으로.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중국 남부 쿤밍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멀미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산길 중간에서 버스가 고장났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가 났고 운전기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2~3시간 걸릴 겁니다. 우리는 길가에 내려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여름 더위였습니다. 지은이가 쓰러졌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딸아이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의사인 아내가 급히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물로 몸을 식히고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딸을 그늘로 옮기고 부채질을 했습니다. 지은아, 정신 차려. 아빠 여기 있어. 1시간 뒤 지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그래, 아빠야. 괜찮아.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의사면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45일 만에 라오스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살이 빠져 있었고 아내도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만 가면 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대사관까지는 5km 남았습니다. 마지막 밤, 우리는 작은 숙소에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딸아이의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10살 아이가 이미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같이 배우자. 아빠도 잘 모르거든.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없던 우리였지만 그날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대사관에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아내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도 지은이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2024년 5월 2일 아침, 우리는 한국 대사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5km의 그 길이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저기 보여요. 태극기예요. 지은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대사관 건물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외쳤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빨리요. 우리는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은이가 우리 이제 안전한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안전해.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영사님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습니다.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8일 만에 우리는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신원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경호원이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리설주 동지를 8년간 경호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모두 증언하겠습니다. 영사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경호원 출신이시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일주일 뒤인 2024년 5월 15일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지은이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빠, 구름 위로 날아가요. 딸아이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도 눈물을 흘렸고 지은이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석 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자유로운 세상은 충격이었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운영된다는 것, 밤에도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검색했습니다. 평양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제가 살던 그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그곳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지은이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한 말투가 북한과 많이 달랐습니다. 아빠, 동무가 아니라 친구래요. 그 딸아이는 신기해했습니다. 음식도 달랐습니다. 평양 냉면과 서울 냉면의 맛이 달랐고 김치 맛도 달랐습니다. 그래도 다 맛있어요. 그 지은이는 잘 적응했습니다. 아내는 한국 의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도 여기서 의사로 일하고 싶어요. 북한에서 의사였던 아내는 다시 공부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보는 아내의 모습에서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석 달 뒤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진짜 우리 집. 그 지은이가 방방 뛰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을 시작했고 한 달치 급여를 받은 것입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돈이에요. 우리가 번 돈. 또 우리는 가족 외식을 했습니다.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다니.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는 한국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5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첫 등교날
교복을 입은 딸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빠 학교 급식이 공짜래요. 그것도 매일 고기 나온대요. 그 딸아이는 신기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65살의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제가 탈출한 걸 아셨을까? 혹시 처벌받으신 건 아닐까? 동생 민수는 무사한가? 그런 생각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언젠가 통일되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통일되면 꼭 어머니 뵙겠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언제 와요? 딸아이도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는 조금 늦게 오실 거야.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면 그때 오실 거야. 그게 언제인데요? 아빠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꼭 그날이 올 거야. 지금 저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리설주 측근에서 일했던 경호원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강연을 할 때마다 저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투표할 수 있는 것, 말하고 싶은 것 말할 수 있는 것,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 저는 어머니를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동생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은이도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통일을 꿈꿉시다. 우리 딸 세대에는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탈북민들이 바라는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